비가 내리던 그날,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안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유리창 너머로 흘러내리는 빗물은 활주로의 불빛을 길게 번지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젖은 우산을 접으며 서둘러 탑승구 쪽으로 움직였다. 누군가는 제주도로 떠나는 가족 여행에 들떠 있었고 누군가는 부산 출장을 앞두고 휴대전화로 급하게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편의점 앞에서 과자를 사달라며 부모의 손을 잡아 끌었고 안내방송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분하게 다음 탑승 절차를 알렸다. 하지만 그 많은 소리와 움직임 속에서 장태호는 단 한순간에 모든 감각이 멈추는 경험을 했다. 그는 대한에어라인에서 손꼽히는 기장이었다. 흰 셔츠에 주름 하나까지 단정했고 어깨에 걸친 재킷에는 오랜 비행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품위가 있었다. 젊은 부기장들은 그를 존경했고 객실 승무원들은 그의 침착한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했다. 난기류가 심한 날에도 장태호의 기내 방송은 흔들림이 없었다. 승객 여러분, 잠시 기체 흔들림이 예상되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면 불안해하던 승객들도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장태호 자신은 지난 7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속 흔들림을 완전히 잠재운 적이 없었다. 그 흔들림의 이름은 오은채였다. 한때 그의 아내였던 여자. 그가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가장 차갑게 놓아버렸다고 믿었던 여자. 7년 전 은채는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이혼 서류 한 장과 짧은 문자 하나만 남기고 그때 태호는 분노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곧 기장 승격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그녀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을 무너뜨렸다고 여겼다. 그는 그녀를 미워했고 미워해야만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갔다. 더 오래 날았고 더 멀리 갔으며 결국 누구나 인정하는 기장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 오는 김포공항에 설 때마다 그는 아직도 오래전 작은 원룸 문 앞에서 도시락을 들고 서 있던 은채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늘 비행 힘들었지. 밥은 먹고 자. 그 조용한 말투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태호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KJ 417편을 맡고 있었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운항에 문제는 없었다. 항공사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그는 평소처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세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적어도 탑승구 근처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랬다. 봄아, 약가방은 꼭 내 몸 앞으로 메고 있어. 가방 안에 넣으면 엄마가 바로 못 찾아.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비 내리는 날 공항 특유의 웅성거림과 안내방송, 캐리어 바퀴 소리에 묻힐 만큼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런데도 태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먼저 알아본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 사이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한쪽 어깨에는 오래 쓴 청가방을 메고 있었다. 머리는 낮게 묶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등은 건조하게 터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는 손길, 사람이 지나갈 때 아이를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는 몸짓,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은 그대로였다. 오은채였다. 태호가 7년 동안 잊었다고 믿으려 했던 여자. 그러나 한 번도 진짜로 잊지 못했던 여자였다. 그녀 곁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하늘색 약가방을 앞으로 메고 귀가 다른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크고 맑았고 이마를 찡그리는 표정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태호는 숨을 삼켰다. 아이는 탑승권을 손에 들고 있다가 약가방 끈이 팔에 걸리는 바람에 종이를 떨어뜨렸다. 얇은 탑승권은 사람들 발밑으로 미끄러지더니 태호의 구두 앞에서 멈췄다. 아이는 급히 허리를 숙이려 했지만 가방 끈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태호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탑승권을 주었다. 이거 내 거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져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태호는 가슴 안쪽이 세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의 눈매, 이마를
찡그리는 방식, 낯선 어른을 경계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바라보는 표정이 너무 익숙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갑자기 눈앞에서 마주한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두 손으로 탑승권을 받으려는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갔다.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갈색 반점이 보였다. 둥근 듯 하면서도 한쪽 끝이 살짝 뾰족한, 마치 비뚤어진 나뭇잎 같은 모양의 반점이었다. 태호의 숨이 떼섰다. 그의 왼쪽 손목에도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다. 어릴 때 그의 어머니 고명숙은 그 반점을 보며 늘 말했다. 우리 장씨 집안 핏줄은 이런 데서도 티가 난다. 태호는 그 말을 농담처럼 넘겼다. 그런데 지금 그 반점이 은채 옆에 선 여자아이의 손목에 있었다. 그는 탑승권을 내밀고도 손을 거두지 못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저씨, 제 표 맞아요. 그제야 태호는 정신을 차린 듯 손을 놓았다. 그래, 미안하다. 그때 은채가 뒤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태호는 분명히 보았다. 은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그녀의 손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굳어지는 것을.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가 모든 감정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것을. 예전에도 은채는 그런 사람이었다. 많이 아파도, 많이 억울해도 남들 앞에서는 먼저 울지 않았다. 태호는 그 표정을 7년 만에 다시 보았다. 은채야. 그 이름은 너무 오래 묵혀두어 입안에서 모래처럼 거칠었다. 은채는 아이를 자기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기장님. 기장님. 그 두 글자가 태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예전에 은채는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아직 부기장이던 시절,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를 내 비행사님이라고 불렀다. 피곤한 야간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늘도 하늘에서 무사히 돌아왔네라며 웃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를 직함으로 불렀다. 아무 감정도 없는 타인처럼, 승객과 승무원 사이의 예의 바른 거리처럼.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 보았다. 엄마, 저 아저씨가 엄마 이름 알아? 은채는 아이의 약가방 끈을 다시 고쳐주며 빠르게 말했다. 모르는 분이야. 봄아, 이제 들어가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내 표 주워줘도 돼? 뒤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작게 웃었다. 아이고, 애가 똑똑하네. 모르는 사람이어도 도와줄 수는 있지. 아이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한번 친절했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끝까지 좋은 사람인지는 오래 봐야 안다고요. 그 말에 은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말은 순진했지만 그 안에는 은채가 지난 세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는지가 묻어 있었다. 한 번 좋은 사람이었다고 평생 믿을 수는 없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가장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채는 아이에게 너무 일찍 가르친 모양이었다. 탑승 안내방송이 울렸다. 제주행 KJ417편 승객의 탑승이 시작된다는 안내였다. 은채는 기다렸다는 듯 아이의 손을 잡았다. 가자, 봄아. 아이는 공항 안쪽 빵집을 아쉬운 눈으로 돌아보았다. 엄마, 저 귤빵 못 샀어. 제주 가서 사줄게. 공항에서 파는 건 냄새가 더 맛있는데. 비행기 타고 나서 배고프면 엄마 가방에 김밥 있어. 아이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 김밥은 맨날 눌려 있어. 근처 승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은채도 아주 잠깐 웃을 뻔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태호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곧 사라졌다. 태호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다. 은채야, 잠깐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은채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기장님은 조종석으로 가셔야 하지 않나요? 승객들이 기다립니다. 그 말은 정중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7년 전 그가 그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처럼 태호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때 젊은 객실 승무원 윤다미가 다가왔다. 그녀는 태호의 표정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다. 기장님,
승무원 브리핑 곧 마무리됩니다. 조종실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은채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탑승 통로로 들어가면서도 한 번 뒤돌아보았다. 그 시선에는 미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낯선 어른을 향한 맑은 호기심이 있었다. 태호는 그 눈빛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그는 7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이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말을 배웠을 때, 아플 때, 울 때, 엄마에게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은채와 아이가 탑승교 안으로 사라진 뒤에도 태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 아이의 탑승권을 쥐었던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 있던 그 반점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조종실로 들어간 태호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다. 계기판은 익숙했고 절차는 몸에 배어 있었다. 부기장 문재겸이 비행 계획을 확인하며 물었다. 기장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태호는 앞유리 너머 흐린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 위를 천천히 타고 내려갔다. 괜찮아. 체크리스트 진행하자.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은채의 얼굴, 아이의 손목,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조종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바로 뒤쪽 객실에 앉아 있었다. 아니, 과거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미래가 그곳에 있었다. 객실 뒤쪽, 은채와 봄은 27열 창가 좌석에 앉았다. 봄은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신기한지 창문에 이마를 가까이 댔다. 은채는 아이의 이마가 차가운 유리에 닿지 않게 손바닥을 살짝 받쳤다. 너무 붙지 마. 감기 들면 안 돼. 엄마, 비행기는 길을 어떻게 알아? 조종하는 사람이 길을 아니까. 그 사람은 집에 가는 길도 알아? 은채의 손이 멈췄다.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하며 창밖을 보았다. 하늘길은 잘 아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은 모를 때가 있어. 봄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토끼 인형을 품에 꼭 안았다. 그럼 엄마는 내 길 잊으면 안 돼. 은채는 아이의 머리 위에 입을 맞췄다. 엄마가 누구를 잊어도 너는 안 잊어. 그때 윤다미가 다가와 안전벨트를 확인했다. 아직 비행 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승무원이었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봄은 그녀의 명찰을 가만히 보더니 손가락으로 살짝 가리켰다. 언니, 이름표가 삐뚤어졌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비행기에서는 작은 것도 삐뚤면 사람들이 불안할 수 있대요. 다미는 웃으며 명찰을 바로 잡았다. 고마워. 봄이는 관찰력이 좋네. 봄은 매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에서는 중간에 내릴 수 없으니까 잘 봐야 해요. 옆자리에 할머니가 웃었다. 아이고, 어린애가 어른보다 낫네. 은채는 민망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이가 말을 좀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야무져서 예쁘기만 하네. 잠시 객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봄은 위쪽 호출 버튼을 유심히 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은채가 말리기도 전에 버튼이 눌렸다. 다미가 다시 돌아오자 봄은 깜짝 놀라 토끼 인형을 꽉 안았다. 진짜 와요. 다미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응, 누르면 언니가 와. 저는 영화처럼 불만 켜지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은채는 얼굴이 붉어졌다. 봄아, 아무거나 누르면 안 된다고 했지. 얼른 사과드려. 봄은 두 손을 모았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고 누를게요. 다미는 아이가 귀여워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다. 목 마를 수 있으니까 조금 마셔.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앞쪽 갤리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백날이었다. 그녀는 이 항공사의 선임 객실 승무원이자 태호의 어머니 고명숙이 오래전부터 마음에 들어 하던 여자였다. 단정한 올림머리, 완벽하게 정리된 유니폼, 입가에 붙은 부드러운 미소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다. 그러나 은채를 알아보는 순간 그 미소가 아주 짧게 굳었다. 그리고 봄의 손목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흔들렸다. 나리는 갤리 안쪽으로 몸을 숨기듯 들어갔다. 승객들이 보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빠르게 문자를 보냈다. 손끝이 떨려 오타가 날 뻔했다. 사모님, 오은채가 오늘 장 기장님 비행기에 탔습니다. 아이와 함께요. 아이가 장 기장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고명숙의 문자는 짧고 차가웠다. 태호가 더 알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 아이 상태나 신상부터 확인해. 나리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7년 동안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일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오은채만 사라지면 끝날 줄 알았다. 태호가 분노하고 시간이 흐르고 자신은 그 곁에 자연스럽게 남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이가 나타났다. 너무 선명한 증거처럼, 너무 잔인한 대답처럼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음이 깊게 울렸고 봄은 은채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지금 달리는 거야? 응.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 김밥은 언제 먹어? 은채는 긴장한 와중에도 웃음이 나올 뻔했다. 지금은 안전벨트 해야지. 아까 배고프면 김밥 있다며. 올라가고 나서 봄은 입을 삐죽였다. 엄마는 약속을 잘 지키는데 밥 약속은 맨날 늦어. 은채는 아이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었다. 봄은 작은 약속도 오래 기억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은채는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다. 아빠에 관한 질문도, 과거에 관한 말도 아이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어른들이 흘린 한마디를 마음 깊은 곳에 오래 간직했다. 기체가 이륙했다. 김포의 회색 활주로가 아래로 멀어지고 서울의 빌딩들이 빗속에서 흐릿해졌다. 봄은 창밖을 보며 감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작게 기침했다. 처음에는 한 번뿐이었다. 은채는 곧바로 아이의 등을 쓸었다. 괜찮아? 목이 조금 간질간질해. 은채는 약가방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기내 공기가 건조하면 봄은 쉽게 기침을 했다. 심할 때는 숨이 가빠졌고 은채는 그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녀에게 봄은 딸이기 전에 지난 7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였다. 다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물이 더 필요하세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백나리가 먼저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아이들 기침은 흔한 일입니다. 괜히 주변 승객들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다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님, 아이가 약가방을 따로 메고 있어서요. 혹시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나리는 다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아직 비행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 모든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없어. 은채는 나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여자의 말투는 달라지지 않았다. 부드럽게 말하면서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 걱정하는 척하면서 입을 막는 방식. 은채의 손이 아이의 어깨 위에서 굳었다. 제 아이 상태는 제가 압니다.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나리는 웃었다. 물론이죠. 다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아이도 더 불안해집니다. 그 말에 은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7년 전에도 그랬다. 억울하다고 말하면 예민하다고 했다. 설명하겠다고 하면 일을 크게 만든다고 했다. 울면 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말할 기회조차 빼앗긴 채 밀려났다. 봄은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은채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 얼굴 무서워지면 나도 무서워. 은채는 곧장 표정을 풀고 아이를 안심시켰다. 미안해. 엄마 괜찮아. 조종실에서는 태호가 비행 고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절차는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객실 뒤편에 묶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상태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기장은 어떤 개인적인 일보다 승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계기판을 보았다. 하지만 은채의 목소리와 아이의 손목에 있던 반점은 계속해서 그의 안쪽을 두드렸다. 그때 객실에서 내부 연락이 들어왔다. 태호는 수화기를 들었다. 윤다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기장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7열 창가 쪽 여자아이 승객이
약간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이름은 오은채님이고 아이가 약가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식 명료하고 상태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오은채. 그 이름이 조종실 안에 울리는 순간 태호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공식적으로 그 이름을 말하자 현실감이 더 선명해졌다. 은채가 이 비행기에 타고 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자신과 같은 반점을 가진 아이가 있다. 태호는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이 상태 계속 확인하고 악화되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네, 기장님.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부기장 재겸이 그의 얼굴을 살폈다. 아는 분이십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는 사람이라는 말로는 부족했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오은채는 그의 과거였고 어쩌면 저 아이는 그가 잃어버린 현재였다. 비행기는 구름 사이로 들어갔다. 기체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승객들은 대체로 침착했지만 은채는 봄의 호흡을 계속 살폈다. 봄은 창밖을 보다가 작게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운전 잘해? 비행기는 운전이 아니라 조종이라고 해야 해. 그럼 조종 잘해. 은채는 대답하기까지 잠깐 시간이 걸렸다. 응, 아주 잘해. 그런데 왜 엄마는 그 아저씨 보면 슬퍼져? 은채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이는 언제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실 가까운 질문을 던졌다. 은채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사람은 가끔 오래전에 아팠던 일을 떠올리면 슬퍼져. 그 아저씨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봄은 대답을 기다리다가 토끼 인형을 꼭 안았다. 엄마 아프게 한 사람은 나 안 좋아할래. 은채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겨우 미소를 지었다. 봄아, 사람을 미워하는 건 천천히 배워도 돼. 아직은 엄마만 좋아해도 충분해. 객실 앞쪽에서 나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은채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 눈빛은 약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리는 그것이 두려웠다. 7년 전에 은채는 혼자였고 겁먹어 있었고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은채는 아이를 지키는 엄마였다. 그런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비행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봄이 다시 기침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다. 은채는 즉시 약가방을 열었다. 흡입기를 꺼내려는 순간 기체가 약하게 흔들리며 작은 약통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채가 허리를 숙였지만 안전벨트가 몸을 잡아당겼고 봄은 당황해서 토끼 인형을 떨어뜨렸다. 다미가 달려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언니, 천천히 해도 돼요. 엄마가 그러는데 어른이 당황하면 아이가 더 무섭대요. 다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가 아픈 와중에도 남을 안심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응, 언니 안 당황했어. 금방 찾을게. 그때 나리가 다시 나타났다. 무슨 일인데 통로를 막고 있죠? 다미가 급히 말했다. 아이 약이 떨어졌습니다. 호흡이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나리는 은채를 바라보았다. 보호자님, 너무 소란스럽게 하시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합니다. 은채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제 아이가 숨을 불편해하는데 지금 다른 승객 불편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말에 주변 승객 몇 명이 돌아보았다. 나리의 표정이 굳었다. 그 순간 뒤쪽에 앉아있던 노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은퇴한 소아 청소년과 의사였다. 아이 입술색이 조금 창백합니다. 약부터 찾고 필요하면 산소 준비하세요. 이런 상황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객실 공기가 단숨에 달라졌다. 나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다미는 곧바로 약을 찾아 은채에게 건넸고 은채는 봄을 품에 안은 채 익숙한 손길로 흡입기를 사용하게 했다. 봄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은채의 옷자락을 잡았다. 엄마, 우리 안 떨어지지? 은채는 아이를 꼭 안았다. 안 떨어져. 엄마가 잡고 있어. 조종실로 다시 연락이 들어왔다. 태호는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다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기장님 27열 여자아이 승객이 호흡 불편을 보였습니다. 흡입기 사용했고 현재 의사 승객이 확인 중입니다. 보호자는 오은채님입니다. 태호는 턱을 굳게 물었다. 조종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하늘 위에서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뒤 객실에서 숨을 고르는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갇혀 있는 셈이었다. 상태 계속 보고해 주세요. 필요하면 제주 도착 즉시 의료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장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정확했다. 그러나 재겸은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구름 밖으로 나오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제주 상공의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아래로는 비에 젖은 활주로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객실에서는 봄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은채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며 계속 속삭였다. 괜찮아. 다 왔어. 조금만 더 있으면 내려. 봄은 눈을 반쯤 감고 중얼거렸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가 우리 내려줘?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댔다. 봄은 아주 작게 말했다. 그 아저씨 눈이 엄마 눈이랑 비슷하게 슬펐어. 은채의 손이 멈췄다. 아이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어른 두 사람의 7년을 얼마나 깊게 찌르는지. 은채는 창밖에 흐린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호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만난다 해도 이렇게 하늘 위에서 아이와 함께 도망칠 곳 없는 좁은 객실 안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비행기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객실 곳곳에서 작게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은채에게 그 착륙은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졌다. 기체가 멈추고 문이 열리면 태호는 다시 그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물을 것이다. 아이가 누구냐고, 왜 숨겼냐고,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질문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었다. 어떤 진실은 너무 오래 피 흘렸기 때문에 꺼내는 순간 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 특히 그 진실이 한 아이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면 더욱 그랬다. 문이 열리고 의료 지원 직원들이 들어왔다. 다미가 먼저 은채에게 다가왔다. 아이 먼저 내리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은 아직 힘이 빠진 얼굴로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다. 은채가 아이를 안아 일으키려는 순간 조종실 문이 열렸다. 장태호가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눈빛은 무너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은채는 아이를 품에 더 단단히 안았다. 괜찮습니다, 기장님. 제 아이는 제가 돌봅니다. 그 말에 태호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제 아이. 그 두 단어는 그에게 분명한 선이었다. 넘어오지 말라는 경고이자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지켜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었다. 봄은 흐릿한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비행기 조종한 사람이에요? 태호는 아이 앞에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다. 응, 아저씨가 조종했어. 봄은 한참 그를 보더니 작게 물었다. 근데 왜 아저씨도 엄마처럼 슬퍼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은채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태호는 숨을 잃은 사람처럼 아이를 바라보았다. 나리는 뒤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손끝을 세게 움켜쥐었다. 제주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열린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다. 사람들은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지만 태호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이혼도, 배신도, 조작된 증거도, 보내지 말았어야 할 문자도, 빼앗긴 7년도 몰랐다. 그런데도 아이는 어른들이 숨긴 슬픔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다. 은채는 봄에 가방을 고쳐 메고 의료 직원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태호는 따라가려 했지만 은채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는 멈춰 섰다. 더는 붙잡을 수 없었다.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은채는 아이를 안고 비행기 문을 지나 탑승교 안으로 사라졌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7년 전 그는 그녀가 떠났다고만 믿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쩌면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밀려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가장 먼저 놓아버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장태호의 마음속에도 7년 전 멈춘 줄 알았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7년 전의 서울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거칠게 느껴졌다. 적어도 오은채에게는 그랬다. 그때 그녀는 김포국제공항 지상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고 근무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짜증과 불안과 급한 부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받아내야 했다. 그래도 은채는 그 일을 좋아했다. 처음 비행기를 타는 노인에게 탑승구 위치를 천천히 설명해주고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울먹이는 부모를 도와주고 비행기 시간이 바뀌어 당황한 승객에게 다시 표를 확인해주는 일은 작지만 분명한 보람이 있었다. 그 시절 장태호는 아직 기장이 아니었다. 부기장으로 일하며 기장 승격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했다. 그는 잠을 줄여가며 매뉴얼을 다시 읽었고 비행이 없는 날에도 회사 교육실에 남아 시뮬레이터 훈련 기록을 확인했다. 은채는 그런 태호가 안쓰러웠다. 그래서 야간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작은 도시락을 싸들고 공항 근처에서 기다리곤 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조금이 전부인 날도 많았지만 태호는 그 도시락을 볼 때마다 아이처럼 웃었다. 이거 먹으면 내일 또 버틸 수 있겠다. 그 말 하나에 은채는 피곤함을 잊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화려하지 않았다. 강남의 호텔 예식장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다. 양가 가족 몇 명과 가까운 동료들이 모인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을 뿐이었다. 은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은 큰 집보다 돌아갈 마음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호의 어머니 고명숙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명숙은 오래전부터 아들이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랐다. 그녀에게 태호는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는 자부심, 그 아들이 항공사 기장이 되어 자기 인생의 부족함을 보상해 주리라는 기대가 그녀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명숙에게 은채는 아들의 앞길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다. 가난한 친정, 병약한 어머니, 평범한 직장. 명숙은 대놓고 모욕하지는 않았지만 말끝마다 은채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태호는 이제 중요한 시기야. 집안일로 발목 잡히게 하지 마라. 남편이 비행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 기장 부인이 되려면 품격이 있어야지. 그냥 공항 직원 마음가짐으로 살면 곤란해. 은채는 그 말들을 삼켰다. 태호에게 말하면 그가 더 힘들어질까봐 참았다. 태호는 어머니가 조금 엄격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엄마가 말투는 차가워도 속은 안 그래.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은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금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아침, 은채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두 줄이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다음 순간에는 눈물이 났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안녕.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인사였지만 그날 은채의 마음은 그 어떤 하늘보다 넓어졌다. 그녀는 당장 태호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태호는 제주 노선 이후 바로 국제선 훈련 일정을 앞두고 있었다. 은채는 중요한 비행 전 그를 흔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 퇴근길에 김포공항 근처 아기 용품점에 들렀다. 작은 흰색 아기 양말 한 켤레와 부드러운 노란색 손싸개를 샀다. 계산대의 중년 여자는 은채의 붉어진 눈을 보고 웃었다. 첫 아이예요? 은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좋아하겠네. 남자들은 말로는 무뚝뚝해도 자기 아이 생기면 다 달라져요. 은채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태호가 돌아오면 손싸개를 그의 손에 올려놓고
말할 생각이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그러면 태호는 아마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곧 웃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를 꼭 안고 한참 아무 말도 못할지도 모른다. 은채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녀는 갑자기 사무실로 불려갔다. 회의실 안에는 운영지원팀장 박도윤과 객실 승무원 백나리, 그리고 고명숙이 앉아 있었다. 명숙이 회사 회의실에 있다는 것부터 이상했다. 은채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박도윤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오은채 씨,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은채가 서류를 바라보았다. 항공정비 물품 반출 확인서였다. 거기에는 은채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다. 문제는 그녀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저 이거 작성한 적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내선 안내 데스크에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비웃듯 말했다. 서명은 본인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근무 기록도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뭡니까? 백나리가 조용히 사진 몇 장을 밀어 놓았다. 사진 속 은채는 정비팀 직원 한 남자와 통로 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날 은채는 수상한 서류 오류를 발견하고 정비팀 직원에게 확인을 부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진은 절묘하게 잘려 있었다.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서로 가까이 서 있는 장면만 남겨져 있었다. 은채는 손이 차가워졌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단지 서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확인을. 나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언니, 저도 언니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회사 보안 문제로 커지면 태호 오빠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오빠 기장심사 앞두고 있는 거 알잖아요. 태호 오빠. 그 친근한 호칭이 은채의 귀에 이상하게 박혔다. 나리는 예전부터 태호 주변을 자연스럽게 맴돌았다. 명숙도 나리를 마음에 들어했다. 나리 같은 애가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든든했겠니. 그런 말을 은채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 적도 있었다. 은채는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다. 태호 씨한테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그러자 박도윤이 손을 뻗어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조사 중에는 개인 연락 제한합니다. 그건 제 개인 전화예요. 돌려주세요. 고명숙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정말 태호를 생각한다면 지금 그 아이를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은채는 명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에게만 말하게 해주세요. 명숙은 서류 봉투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이미 준비된 종이였다. 은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이게 뭐예요? 서명해라. 조용히 끝내면 회사 일은 더 커지지 않을 거다. 내 친정어머니 병원 문제도 건드리지 않겠다. 은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당시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심장이 좋지 않았고 작은 충격에도 상태가 나빠질 수 있었다. 명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꺼낸 것이다. 어머니, 제 엄마는 왜 말씀하세요? 네가 이를 키우면 그분도 알게 되겠지. 딸이 회사 보안 사고에 얽히고 남편 아닌 남자와 이상한 소문까지 났다는 걸. 병실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버틸 수 있을까? 은채는 배를 감쌌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이가 그 안에 있었다.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진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명숙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차가운 계산이 먼저 떠올랐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했다. 그 아이로 태호를 묶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은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 씨 아이예요. 증명할 수 있니? 그 한마디에 은채는 무너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회사 문제로 몰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의 존재마저 의심하고 있었다. 나리는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은채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직 보내지지 않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은채는 얼핏 그 문장을 보았다. 아이 문제는 당신과 상관없어. 나 찾지 마.
은채가 달려들듯 손을 뻗었다. 그거 뭐예요? 제 전화로 뭘 하려는 거예요? 나리는 휴대전화를 뒤로 감췄다. 언니가 흥분해서 그래요. 지금은 차분히 생각해야 해요. 내 전화 돌려줘. 박도윤이 책상을 쳤다. 오은채 씨, 상황 파악 못합니까? 회사가 조용히 넘어가 주겠다는 뜻을 왜 모릅니까? 명숙은 펜을 이혼 서류 위에 올려놓았다. 서명해라. 내가 태호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 아이 인생을 망치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지. 은채의 눈물이 턱끝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태호에게 말하고 싶었다. 단 한 번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태호는 지금 하늘 위에 있었다. 연락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태호의 어머니, 회사의 권한을 가진 사람, 태호 곁을 노리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은채는 혼자였다. 아주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녀의 가방 안에서 아기 손싸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란색 손싸개는 너무 작고 부드러워서 이 차가운 회의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은채가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이자 나리가 먼저 집어들었다. 나리는 아주 짧은 순간 손싸개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손싸개 한 짝만 은채에게 돌려주고 다른 한 짝은 자기 손안에 감추었다. 은채는 그것을 보았다. 나머지 하나도 주세요. 나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만 떨어졌는데요. 은채는 따질 힘조차 없었다. 명숙은 다시 말했다. 펜을 잡은 은채의 손은 떨렸다. 이름 끝 획이 종이를 찢을 듯 흔들렸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아버지를 잃게 만드는 종이에 서명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했다. 아이를 지켜야 했다. 태호의 어머니와 회사가 작정하고 몰아붙이면 그녀가 가진 것은 너무 적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공항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은채는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지만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손싸개 한 짝을 주머니에 넣고 젖은 얼굴로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그날 서울의 비는 유난히 차가웠다. 태호가 김포로 돌아온 것은 밤늦은 시간이었다. 비행이 지연되었고 그는 지친 몸으로 승무원 통로를 빠져나왔다. 그런데 대기실에 명숙과 나리가 앉아 있었다. 태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명숙은 말없이 서류철을 내밀었다. 보고 판단해라. 태호는 서류를 열었다. 가장 위에는 은채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 합의서가 있었다. 다음 장에는 정비 물품 반출 사고 관련 서류, 그리고 은채와 정비팀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지친 태호의 눈에는 충분히 잔인했다. 이게 뭐야? 나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채 언니가 회사 일에 휘말렸고 그 남자 직원과도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오빠 기장심사에 영향 갈까봐 다들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태호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은채는 어디 있어? 명숙이 차갑게 말했다. 이미 선택했다. 내 발목 잡지 않겠다고 서명했어. 태호는 곧장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10번 넘게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의 피로는 분노로 변했다. 은채라면 적어도 자기에게 설명했어야 했다. 그런데 왜 피하는가? 왜 서명부터 했는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때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채의 번호로 온 문자였다. 아이 문제는 당신과 상관없어. 나 찾지 마. 태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아이. 무슨 아이? 누구의 아이?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곧 검게 타들어갔다. 그는 그 문자를 은채가 보냈다고 믿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어버렸다. 이미 서류와 사진과 어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밤 은채의 원룸으로 달려갔다.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작은 밥솥 하나, 낡은 수건 하나, 그리고 반쯤 젖은 영수증 조각만 바닥에 남아 있었다. 태호는 그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분노로 눈이 흐려져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기용품점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나리는 뒤따라와 조용히 말했다. 오빠, 어떤 사람은 비행하는 남자의 삶을 견디지 못해요. 은채 언니도 결국 자기 길을 선택한 거예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은채를 향한 마지막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 무렵 은채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데리고 부천을 떠났다. 회사에도 사직서를 냈다. 그녀는 태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가 받은 문자를 알지 못했다. 전화는 닿지 않았고 나중에는 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명숙이 사람을 보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은채에게 물었다. 태호는 왜 안 오니? 싸웠어? 은채는 웃는 척했다. 비행이 많아서 그래. 바빠. 거짓말은 할 때마다 목을 찔렀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딸이 임신한 몸으로 이혼당했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면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결국 어머니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작은 장례식장에서 은채는 홀로 상복을 입었다.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태호는 오지 않았다. 아니, 은채는 그가 오지 못하게 된 이유조차 알지 못했다. 장례가 끝난 뒤 은채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갔다. 해운대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라 사상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이었다. 월세가 싸고 시장이 가까웠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낮에는 세탁소에서 수선 일을 배웠고 밤에는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배가 불러올수록 몸은 무거워졌지만 은채는 멈출 수 없었다. 아이를 낳아야 했다.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은 피부치가 아니었다. 옆방에 살던 강말순 할머니는 말투가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젊은 애가 배를 이만큼 불러가지고 또 일 나가. 국 식기 전에 와서 먹어. 1층 슈퍼를 하던 윤복래 아저씨는 매번 투덜거리며 무거운 쌀봉지를 대신 들어주었다. 내가 내 남편도 아닌데 왜 맨날 이걸 들어주냐. 근데 너 혼자 들면 큰일 나니까 그냥 가만 있어. 은채는 그런 말들 앞에서 자주 울 뻔했다. 남편도, 시댁도, 회사도 그녀를 버렸는데 이름도 몰랐던 이웃들이 그녀를 살게 했다. 봄이 태어나던 날도 비가 왔다. 새벽 2시 은채는 갑자기 진통을 느꼈고 강말순 할머니는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뛰어나왔다. 윤복래 아저씨는 오래된 승합차 시동을 걸며 소리쳤다. 병원 가자. 내가 운전은 좀 거칠어도 애는 안 떨어뜨린다. 은채는 고통 속에서도 그 말에 울다 웃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몇 시간 뒤 작은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울음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간호사가 아이를 은채의 품에 올려놓았을 때 은채는 아이의 왼쪽 손목을 보았다. 작은 갈색 반점, 태호와 같은 자리, 같은 모양이었다. 은채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가 태호의 딸이라는 증거가 너무 선명해서 기뻤고 동시에 두려웠다. 언젠가 이 반점이 장태호의 집안을 다시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아이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기 이름은 정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은채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 침묵했다. 창밖에는 부산의 새벽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봄이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이 아이는 제 봄이라서요. 그날부터 은채는 장태호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었다.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었다.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된 사람에게는 자기 상처보다 아이의 안전이 먼저였다. 봄이 울면 은채는 과거를 잊었고 봄이 웃으면 하루를 버텼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밤새 기침하면 은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봄에게 아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봄이 나는 아빠가 없어? 라고 묻던 날. 은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직 잘 설명할 준비가 안 된 거야. 봄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 준비되면 말해줘. 그 말이 은채를 더 아프게 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봄은 6살이 되었고 은채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단단해졌다. 그녀는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았고 도움을 받아도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벽을 세웠다. 그 벽은 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7년 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 벽 앞에 장태호가 다시 나타났다. 은채는 알았다. 이제 오래 묻어둔 과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봄을 또다시 어른들의 욕심과 거짓말 속에 세우지 않겠다고. 태호가 진실을 원한다면 그는 먼저 자신이 7년 전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가 잃은 것은 단순히 아내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믿음, 한 아이의 처음, 그리고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제주국제공항의 공기는 젖은 바람 냄새로 가득했다. 의료 지원 직원들이 봄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오은채는 아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봄은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작은 손은 토끼 인형의 귀를 꼭 쥐고 있었고 눈꺼풀은 피곤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은채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계속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봄아. 엄마 여기 있어. 다 괜찮아. 장태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기장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이유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사실 그는 봄이 걱정됐다. 그 아이가 단순한 승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과 단순한 승객이 아닐까봐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그를 찢고 있었다. 아이의 손목에 있던 반점은 계속 눈앞에 떠올랐다. 그 반점이 우연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같은 자리, 같은 모양, 그리고 자신과 너무 닮은 눈매. 태호는 스스로에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의료 직원이 은채에게 말했다. 현재는 안정됐지만 천식병력이 있다면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받는 게 좋겠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네, 바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태호가 한 걸음 다가갔다. 병원까지 내가. 은채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선명했다. 태호는 멈췄다. 봄이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보았다. 아이의 눈은 아직 힘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태호를 피하지 않았다. 아저씨, 엄마랑 아는 사람이에요? 은채의 손이 굳었다. 태호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건 또 얼마나 비겁한 거짓말인가. 결국 은채가 먼저 말했다. 예전에 잠깐 알던 분이야. 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래 아는 사람은 아니네? 은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아주 오래전 일이야. 태호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주 오래전 일. 은채에게 자신은 이제 그렇게 정리된 사람이었다. 한때 남편이었고 아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남자가 그녀의 입에서는 그저 아주 오래전 잠깐 알던 사람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그 말을 반박할 자격이 없었다. 그때 백나리가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태호 오빠, 회사에 보고해야 할 내용이 많아요. 아이는 의료팀이 보고 있고 보호자도 있으니 이제 정리하러 가야 해요. 태호는 나리를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넘겼을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이가 호흡 곤란을 보였을 때 나리는 왜 처음부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을까? 왜 은채와 봄을 보는 순간 그렇게 굳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토록 서둘러 자신을 그 자리에서 떼어놓으려 할까? 보고는 내가 알아서 해. 나리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래도 오빠가 너무 개인적으로 관여하면 승객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태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아이가 단순한 승객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야. 그 말에 나리의 얼굴에서 잠깐 미소가 사라졌다. 은채는 그 대화를 듣고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태호가 한 말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위협처럼 들렸다.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는 말. 그것은 관심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장씨 집안이 아이에게 손을 뻗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은채는 지난 7년 동안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봄을 데리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태호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대신 의료센터 접수대 앞에서 은채가 적은 연락처와 주소 일부를 눈으로 확인했다. 부산 사상구. 낡은 동네 이름 하나가 그의 마음에 무겁게 박혔다. 은채는 서울을 떠난 뒤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그 사실조차 그는 몰랐다. 그날 저녁, 태호는 회사 보고를 마친 뒤 숙소로 가지 않았다. 그는 항공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7년 전 기록을 다시 확인하려 했다. 오은채의 퇴사 기록, 당시 정비물품 반출 사고, 내부 조사 결과.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상했다. 단순한 내부 사고라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사라질 이유가 없었다. 태호는 오래전 자신이 보았던 서류들을 떠올렸다. 은채의 서명, 흐릿한 사진, 그녀의 번호로 온 문자. 그때는 분노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하나씩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은채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번호도 몰랐다. 아니, 번호를 안다고 해도 그녀가 받을 리 없었다. 결국 태호는 다음 날 비번을 이용해 부산으로 향했다. 비행기가 아니라 KTX를 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회색 도시와 들판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하늘이 아닌 땅 위에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법을 생각했다. 그는 평생 길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을 해왔다. 출발지, 도착지, 고도, 속도, 연료, 기상. 하지만 사람 마음으로 가는 길은 계산할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이 한번 무너뜨린 마음이라면 더욱 그랬다. 부산 사상구의 골목은 그의 세계와 너무 달랐다. 오래된 주택들이 낮게 붙어 있었고 전깃줄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골목 입구에는 작은 슈퍼와 분식집, 세탁소가 나란히 있었다. 비행장에서 들리던 엔진음 대신 냄비 끓는 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태호는 주소를 따라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섰다. 반지하 창문 안쪽에는 작은 재봉틀이 보였고 창틀에는 아이 양말과 작은 원피스가 말라가고 있었다. 그곳이 은채와 봄의 집이었다. 태호는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누르려 했다. 그때 1층 슈퍼에서 윤복래 아저씨가 나왔다. 그는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요? 양복 입고. 이런 골목 서성이면 둘 중 하나인데 빚 받으러 왔거나 잘못 찾아왔거나. 태호는 당황해 고개를 숙였다. 오은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은채한테 왜? 예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복래는 코웃음을 쳤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 제일 수상해. 지금 힘들 때 옆에 있던 사람은 아닌데 꼭 나중에 와서 예전 타령하더라고. 그 말은 태호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때 강말순 할머니가 분식집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복래야, 또 남의 일에 코 박고 있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야? 복래가 턱짓했다. 은채 찾는데. 얼굴은 멀쩡한데 눈빛이 죄 많은 사람 같아. 말수는 태호를 빤히 보았다. 혹시 봄이 아빠야? 태호의 숨이 치솟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수는 그의 침묵만 보고도 많은 것을 읽은 듯 혀를 찼다. 아이고 만나보네. 이제 와서? 그때 문이 열렸다. 은채가 나왔다. 손에는 수선하던 항공사 유니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태호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놀라 소리치지는 않았다. 이미 언젠가는 그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처럼 아주 조용히 문 앞에 섰다. 여기까지 왜 왔어요? 태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공항에서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손끝에 남은 바늘 자국, 오래된 슬리퍼, 그 모든 것이 태호를 부끄럽게 했다. 그가 기장이 되어 국제선 라운지와 호텔을 오가는 동안 은채는 이 좁은 골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봄이 괜찮은지 궁금해서.
병원 다녀왔고 지금 자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은채야. 그 이름 그렇게 쉽게 부르지 마세요. 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은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말순 할머니와 복내 아저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둘을 지켜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은채를 보호할 준비가 된 얼굴이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은채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금의 따뜻함도 없었다. 당신은 항상 늦네요. 7년 전에도 물어봤어야 했고 어제도 아이 앞에서 묻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묻고 싶다고요? 봄이, 내 아이야? 마침내 그 질문이 나왔다. 골목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은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물은 없었다. 너무 많이 울어본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울지 않는다. 그 질문에 대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알아야 해.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말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보미는 당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니까. 그 말에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채는 계속했다. 그 아이가 처음 열이 40도까지 올랐을 때 나는 택시비가 없어서 복내 아저씨 차를 얻어 타고 응급실에 갔어요. 보미가 처음 어린이집에서 아빠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빈칸을 보고 한참 울었어요. 밤마다 기침이 심해서 잠 못 잘 때 나는 그 작은 등을 두드리면서 내 숨까지 멈출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때 하늘에 있었을 것이다. 비행을 했고 승진을 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은채를 미워하며 살았다.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그 믿음이 누군가 조작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면 그는 무엇이 되는가? 집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봄이 잠에서 깼는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은채는 곧장 몸을 돌렸다. 봄아, 왜 나왔어? 아직 쉬어야지. 봄은 졸린 눈으로 태호를 보았다. 비행기 아저씨다. 태호는 아이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 봄은 한 손에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 문틀을 잡고 있었다. 소매가 내려가 있었지만 태호는 이미 그 손목 안의 반점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요? 태호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복내 아저씨가 옆에서 툭 끼어들었다. 길 잃어서 왔대. 비행기는 잘 몰아도 골목길은 잘 모르나 보다. 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골목은 처음 오면 헷갈려요. 엄마도 처음엔 슈퍼랑 세탁소 사이에서 맨날 길 잃었대요. 은채는 봄을 안으로 들여보내려 했다. 그러나 아이는 태호를 계속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엄마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봄아. 봄은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미안해. 그냥 엄마가 어제 슬퍼 보여서. 태호는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아저씨가 오래전에 내 엄마를 많이 아프게 했어. 은채가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태호가 변명하지 않았다. 오해였다고, 자신도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아프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은채의 마음이 그 한마디로 풀릴 리 없었다. 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바로 용서 안 해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전에 할머니 만두 몰래 먹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래도 설거지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멀리서 소리쳤다. 맞다. 말만 미안하면 다냐. 복내 아저씨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애가 핵심을 안 해. 태호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릴게. 은채는 봄을 안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반쯤 닫았다. 오늘은 그만 가요. 아이 앞에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다시 와도 돼? 내 허락 없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봄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아이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요.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7년 전 일은 다시 확인할 거야. 은채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이제 와서요? 어제부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졌어. 네가 정말 그 문자를 보냈는지, 그 서류가 정말 네가 한 일인지, 내가 본 사진이 전부였는지.
이제라도 알아야 해. 은채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마음 한쪽에서 오래 묻어둔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 알고 나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이 잃은 7년은 돌아와요? 보미가 아빠 없이 자란 시간은 다시 채워져요? 내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없어져요? 아니, 안 돌아와.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래도 거짓말 위에 계속 살 수는 없어. 은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아주 짧게 말했다. 진실을 찾고 싶으면 먼저 당신 어머니와 백나리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7년 전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문이 닫혔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다. 말순 할머니가 그에게 종이컵에 든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다. 마셔. 얼굴이 죽은 사람 같네. 태호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었다. 은채, 쉬운 애 아니야. 착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너무 오래 버텼어. 그 애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도 새벽까지 바느질을 했어. 애 낳고도 사흘 만에 수선감 찾더라. 내가 미쳤냐고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복래가 옆에서 말했다. 봄이 태어났을 때도 아빠라는 사람은 없었지. 그 애가 처음 아파서 응급실 갔을 때도 없었고,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고 싶으면 먼저 그 빈자리 값부터 치러야 해. 태호는 보리차를 내려다 보았다. 그 말들은 거칠었지만 정확했다. 그는 봄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였던 적은 없었다. 피가 사실을 말해줄 수는 있어도 시간이 비어 있다는 사실까지 지워주지는 않는다. 그날 밤, 태호는 부산의 작은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오래된 연락처들을 뒤졌다. 7년 전 지상직 직원 중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 당시 정비팀에 있었던 사람, 조사 기록을 다룬 사람. 대부분은 연락이 끊겼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정비팀 직원 서민석. 사진 속에서 은채와 함께 서 있던 남자였다. 태호는 그를 떠올리는 순간 예전의 분노가 희미하게 되살아났지만 곧 스스로를 멈췄다. 그때 자신은 제대로 묻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그는 어렵게 민석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년 남자의 경계심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장태호입니다. 7년 전 김포에서 오은채 씨와 관련된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한참 뒤 민석이 낮게 말했다. 이제야 전화하셨네요. 태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한마디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그 일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만든 일이었고 오은채 씨는 혼자 뒤집어 쓴 겁니다. 태호는 눈을 감았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뜨겁게 느껴졌다. 자신이 7년 동안 믿어온 이야기가 무너지고 있었다. 은채가 떠난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이라는 의심이 이제 거의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시각 백나리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고명숙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다. 사모님, 태호 오빠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부산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고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그 아이가 정말 태호 핏줄이면 더 곤란해져. 은채가 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제가 아이 물건을 확보해 볼게요. 머리카락이든 칫솔이든 실수하지 마. 이번엔 7년 전처럼 간단하지 않을 거다. 통화가 끝나자 나리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 보았다. 7년 전, 은채의 노란 손싸개 한 짝을 감췄던 손. 그 작은 물건은 아직도 그녀의 서랍 깊은 곳에 있었다. 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죄책감 때문인지, 승리의 증거였는지, 아니면 언젠가 자신을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약점이었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리는 부산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비싼 코트에 단정한 구두를 신고 은채의 골목 앞에 섰다. 그곳의 냄새와 소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분식집 기름 냄새, 슈퍼 앞 박스더미,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속한 세계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쉽게 내려다볼 수 있다고 믿었다. 은채는 세탁소에 수성감을 맡기러 잠시 나가 있었고 봄은 말순 할머니의 분식집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다. 봄아, 기억나? 비행기에서 만난 이모야. 봄은 고개를 들었다. 아, 엄마랑 별로 안 친한 이모. 말순 할머니가 주방에서 콧방귀를 뀌었다. 나리는 웃음을 유지했다. 그래도 봄이가 걱정돼서 왔어. 몸은 괜찮아? 네, 약 먹었어요. 나리는 새 색연필 세트를 꺼냈다. 이모가 선물 가져왔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지. 봄의 눈이 잠깐 반짝였지만 아이는 바로 받지 않았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받아야 해요. 괜찮아. 그냥 작은 선물이야. 말순 할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 봄이가 엄마 말 잘 듣는 애라서 그래. 놓고 가면 나중에 물어보지. 나리는 색연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봄의 옆에 앉아 그림을 보았다. 봄은 비행기를 그리고 있었다. 비행기 옆에는 엄마와 자신, 그리고 얼굴이 없는 남자가 작게 서 있었다. 나리는 그 그림을 보고 눈빛이 굳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봄은 크레파스를 굴리며 말했다. 아직 몰라요. 그래서 얼굴을 안 그렸어요. 나리는 웃는 척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척하며 몇 가닥을 빼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모, 왜 내 머리 잡아요?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다. 말순 할머니가 국자를 든 채 돌아섰다. 방금 뭐 했어? 나리는 서둘러 손을 거두었다. 머리에 먼지가 붙어서요. 봄은 자기 머리를 만지며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내 몸에 손댈 때는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요. 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다. 들었지. 애가 허락 안 했으면 손대지 마. 그때 문이 열리고 은채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당장 나가. 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그렇게 적대적으로 굴 필요 없어요. 난 그냥 봄이가 걱정돼서. 내 아이 이름 내 입에 올리지 마. 은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7년 전 회의실에서 떨던 여자가 아니었다. 지금의 은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였다. 은채는 봄을 자기 뒤로 세웠다. 또 아이에게 손대면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지 않아. 나리는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말했다. 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은채는 나리를 똑바로 보았다. 7년 전엔 내가 지킬 게 너무 많아서 물러섰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지킬 건 하나뿐이고 그래서 더 물러설 곳이 없어. 그 말에 나리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분식집 밖 골목 입구에는 장태호가 서 있었다. 그는 방금 도착했고 마지막 몇 마디를 들었다. 나리가 봄에게 손을 대려 했다는 것도 은채가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했는지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태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백나리. 나리는 뒤돌아보며 굳었다. 오빠 여긴 어떻게?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건 내가 물어야 할 것 같은데. 너는 왜 여기 있지?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봄은 은채의 손을 꼭 잡았고 은채는 태호와 나리를 번갈아 보았다. 골목 밖에서는 평범한 아침 소리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분식집 안에서는 7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태호는 나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7년 전 네가 알고 있던 것 전부. 나리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은채는 처음으로 태호의 눈에서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을 보았다. 뒤늦게 찾아온 후회,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은채는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다. 후회는 시작일 뿐이었다. 진실은 아직 멀리 있었고 봄을 지키는 일은 끝나지 않았다. 백나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식집 안에는 어묵 국물 끓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평소에 그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유지했을 것이다. 부드럽게 말하고
상대를 무한하지 않게 몰아붙이고 자신은 끝까지 예의 있는 사람처럼 남는 법을 잘 알았다. 하지만 장태호가 직접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 그녀의 계산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태호는 천천히 다시 물었다. 왜 여기까지 내려왔어? 나리는 입술을 적셨다. 오빠가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은채 언니랑 아이 일은 회사 일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괜히 문제가 커지면 오빠한테 내 걱정하는 척하지 마. 그 한마디에 나리의 얼굴이 굳었다. 태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분식집 안쪽에 서 있는 오은채와 은채 뒤에 숨어 손을 꼭 잡고 있는 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어른들의 분위기를 읽고 조용히 있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태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았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먼저 아이를 이 싸움 한가운데 세우지 않는 것이었다. 봄아,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가 어른들끼리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네가 무서워할 일은 아니야. 봄은 태호를 보다가 은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엄마도 안 무서워? 은채는 아이 앞에서 애써 표정을 풀었다. 엄마는 안 무서워. 말순 할머니랑 안에 가서 따뜻한 물 마시고 있을래? 말순 할머니가 봄을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봄은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다. 그 시선이 태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는 아버지 없는 빈칸을 안고 자라왔다. 봄이 안으로 들어간 뒤 태호는 나리를 향해 말했다. 7년 전 김포공항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나리는 억지로 웃었다. 오빠, 갑자기 왜 이래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은채 언니가 서명했고 회사 기록도 서민석 씨를 만났어. 그 이름이 나오자 나리의 눈빛이 분명히 흔들렸다. 은채도 숨을 멈췄다. 서민석은 7년 전 사진 속에 함께 찍혔던 정비팀 직원이었다. 은채가 누명을 쓰던 날 그녀가 유일하게 진실을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 역시 곧 회사를 떠났고 연락이 끊겼다. 태호는 말을 이었다. 민석 씨가 당시 출입 기록 원본을 갖고 있었어. 네가 제출한 사진 시간과 실제 은채의 근무 위치가 맞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했어. 반출 확인서 서명도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는데 내부 보고에서 빠졌더군. 나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은채 언니 편이었잖아요. 은채가 낮게 말했다. 내 편이라서가 아니라 진실을 봤으니까. 태호는 계속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날 은채 휴대전화가 내 손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어. 네가 보안 확인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나리는 한 걸음 물러섰다. 조사 절차였어요. 그럼 그 문자도 조사 절차였나? 태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아이 문제는 당신과 상관없어. 나 찾지 마. 그 문자, 네가 보낸 거야? 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자백보다 더 선명했다. 태호는 눈을 감았다. 지난 7년 동안 자신의 가슴을 찢었던 문장, 은채를 미워하게 만든 문장, 아이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 문장, 그 모든 것이 은채의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분노보다 먼저 공허함을 가져왔다. 그때 은채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7년 동안 눌러온 피로가 있었다. 그날 내 전화는 백날이 손에 있었어. 나는 당신에게 전화하려고 했고 설명하려고 했어.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게 해주지 않았어. 당신 어머니는 내 엄마 병원까지 들먹였고 회사는 나를 범죄자처럼 몰았고 이 여자는 내 아이 손싸개까지 가져갔어. 나리의 눈썹이 떨렸다. 태호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손싸개? 은채는 나리를 똑바로 보았다. 노란색 손싸개. 한 짝은 내게 돌아왔고 한 짝은 사라졌어. 그날 회의실에서 네가 집어들었지. 나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손싸개 하나가 뭐라고? 중요해. 태호가 낮게 말했다. 그건 은채가 임신했다는 증거였고 네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야.
분식집 문 밖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고명숙이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백나리의 연락을 받고 급히 부산까지 내려왔다. 명숙은 여전히 단정했고 비싼 코트 차림이었다. 좁은 골목과 낡은 분식집 안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 태호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태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먼저 믿고 보던 아들이 아니었다. 7년 동안 자신이 놓친 진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신문하듯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까? 명숙은 표정을 굳혔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은채가 임신했다는 거. 그날 은채가 누명을 썼다는 거. 나한테 온 문자가 은채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 명숙은 잠시 은채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불쾌함이 먼저 떠올랐다. 너는 지금 이 여자 말만 믿고 네 엄마를 의심하는 거냐? 저는 7년 전에도 누군가 말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잃었고 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놓쳤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 말이 나오자 은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여전히 그 말부터 하시네요. 태호는 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증거는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답하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명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위해서였다.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다.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너는 기장심사를 앞두고 있었어. 회사 안에서 보안 사고가 커지면 네 앞길이 막힐 수도 있었다. 저 아이가 생겼다는 말까지 퍼지면 너는 그 여자한테 묶였을 거고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거다. 은채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래서 저를 버리셨어요? 제 아이까지. 명숙은 차갑게 말했다. 그때 내가 조용히 떠났으면 모두가 편했다. 순간 태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편했던 건 어머니뿐입니다. 저는 7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고 은채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고 보미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누가 편했습니까? 명숙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나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모님이 시킨 일도 있었고 회사 분위기도 그랬고 저는 그냥 오빠가 무너지는 걸 막고 싶었어요. 은채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무너지는 건 괜찮았고 나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민석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태호는 화면을 확인하고 모두에게 들릴 만큼 차분히 말했다. 당시 회의실 앞복도 CCTV 백업 일부가 복구됐다고 합니다. 은채 휴대전화를 나리가 들고 나가는 장면, 어머니가 회의실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은채가 울면서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내부 조사 누락 자료와 함께 회사 감사팀에 제출할 겁니다. 나리의 다리가 풀릴 듯 흔들렸다. 명숙은 태호를 노려보았다. 내 엄마를 회사 감사에 넘기겠다는 거냐? 태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채가 잃어버린 이름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은채의 눈가가 처음으로 붉어졌다. 그녀가 바란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한 번만이라도 그녀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7년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믿으며 버텼지만 세상이 그녀를 믿어주지 않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지금 태호의 말이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진실이 더 이상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녀를 조금 숨쉬게 했다. 며칠 뒤 회사 감사가 시작됐다. 오래된 기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조각들이 모였다. 위조 서명 가능성, 누락된 출입 기록, 백나리가 은채의 휴대전화를 소지했던 영상, 고명숙이 회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은 정황, 그리고 서민석의 진술까지. 박도윤은 이미 퇴직했지만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윗선의 요구와 사모님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나리는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내부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은채의 눈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명숙은 태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태호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다. 어머니가 제게 준 사랑이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지켜지는 것이라면 저는 그 사랑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봄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태호는 유전자 검사를 서두르지 않았다. 은채가 먼저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다. 며칠 뒤 은채는 조용히 말했다. 검사는 해요. 하지만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당신이 바로 아빠가 되는 건 아니에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봄이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 마음이 어른들 죄를 대신 감당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장태호와 오봄은 친자 관계였다. 종이에 적힌 숫자와 문장은 차가웠지만 태호에게는 그 어떤 판결보다 무거웠다. 그는 결과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왔다.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쁨을 마음껏 느끼기에는 자신이 놓친 시간이 너무 컸다. 그날 저녁, 은채는 봄을 데리고 작은 공원으로 나갔다. 부산의 바람은 쌀쌀했지만 봄은 목도리를 두르고 그네 옆 벤치에 앉았다. 태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은채는 아이에게 아주 천천히 말했다. 봄아, 엄마가 전에 말했지. 엄마가 준비되면 아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봄은 눈을 크게 떴다. 은채는 숨을 골랐다. 저기 있는 아저씨가 너를 세상에 있게 해준 사람이야. 봄은 태호를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혼란이 먼저 떠올랐다. 그럼 아빠야? 은채는 억지로 웃지 않았다. 아이에게 거짓된 밝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피로는 아빠가 맞아. 하지만 진짜 아빠가 되는 건 앞으로 많이 배워야 해. 봄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고는 태호에게 다가갔다. 태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수백 번 생각했지만 막상 봄의 눈을 보자 모든 말이 사라졌다. 봄이 먼저 물었다. 왜 이제 왔어요? 그 질문은 예상했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태호는 변명하지 않기로 했다. 아저씨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리고 너무 늦게 믿었어. 내 엄마 말을 먼저 믿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안해. 봄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했어.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해. 봄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맞아요. 말순 할머니도 말만 미안하면 설거지하래요. 태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음도 조금 났다. 그럼 아저씨도 설거지부터 배워야겠다. 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가 바로 안 웃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응, 기다릴게. 나도 바로 아빠라고 못 불러도 괜찮아요. 태호는 숨을 삼켰다. 괜찮아. 네가 편한 대로 불러도 돼. 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직은 비행기 아저씨라고 부를래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행기 아저씨부터 시작하자. 은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아팠다. 아이가 태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는 일은 예상보다 더 복잡했다. 미움만 있었다면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미움 속에도 오래전 사랑의 잔해가 남아 있었고 그 사랑 위에는 7년의 상처가 쌓여 있었다. 은채는 태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며칠 뒤부터 태호는 부산에 자주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은채의 집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골목 입구에서 봄의 병원 진료비를 대신 내겠다고 했고 은채는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억지로 돈을 밀어넣지 않았다. 대신 병원 예약 시간을 확인하고 멀리서 기다렸다가 필요한 서류를 대신 챙겼다. 봄이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활동지를 가져왔을 때도 그는 먼저 묻지 않았다. 은채가 허락한 날에만 참석했다. 말순 할머니는 그를 쉽게 봐주지 않았다. 장 기장인지 뭔지 파나 다듬어봐. 손에 물 묻히는 것부터 배워야 사람 된다.
태호는 진짜로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다듬었다. 복래 아저씨는 옆에서 웃었다. 비행기는 잘 몰라도 판은 못 다듬네. 그래도 도망은 안 가네. 봄은 그런 태호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비행기 아저씨라고 불렀고 다음에는 태호 아저씨라고 불렀다. 어느 날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울음을 참던 봄이 무심코 그의 손을 잡았다. 태호는 그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차 안에서 오래 울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잡은 손마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고명숙은 결국 봄을 보러 오고 싶다고 말했다. 태호는 단호했다. 은채와 봄이 허락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명숙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무엇을 망쳤는지 조금씩 마주해야 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은채는 그 만남을 서두르지 않았다. 아이를 지키는 일에는 예의보다 시간이 더 중요했다. 계절이 바뀌고 부산의 바람에 따뜻함이 섞이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봄은 공원에서 종이 비행기를 접고 있었다. 태호가 옆에서 접는 법을 알려주자 봄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진짜 비행기는 잘하는데 종이 비행기는 못하네. 태호는 웃었다. 진짜 비행기는 엔진이 도와주는데 종이 비행기는 손재주가 필요하거든. 봄은 자기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비행기는 멀리 가지 못하고 잔디 위에 떨어졌다. 봄은 뛰어가서 다시 주웠다. 괜찮아. 떨어지면 다시 날리면 돼. 그 말을 듣고 은채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삶도 그런 것인지 모른다. 한 번 떨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접고, 다시 손에 쥐고, 다시 바람을 기다리는 것. 그러나 다시 날린다고 해서 처음 떨어진 상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곁에서 기다려주느냐였다. 태호는 은채 옆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예전 같았다면 그는 서둘러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다시 시작하자고, 가족이 되자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자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용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아주 천천히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은채야, 나 아직도 많이 늦었지. 은채는 봄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대답했다. 늦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알아. 은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하지만 봄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막지 않을게요.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봄 때문이에요. 태호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적어도 오늘은 그랬다. 봄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엄마, 태호 아저씨, 이것 봐. 태호는 그 호칭을 듣고 아주 작게 웃었다. 아직 아빠는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완전히 남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다. 비행기로 치면 아직 이륙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늘길은 빠를수록 좋을 때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길은 천천히 가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날 저녁, 은채는 봄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태호는 조금 뒤에서 걸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더 이상 차가운 단절만은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침묵, 망설이는 발걸음, 그리고 아주 느린 회복의 가능성이 그 사이에 있었다. 가족이란 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은 누군가의 말을 믿어주는 일에서 시작되고 약한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책임으로 지켜지며 잘못했을 때 변명보다 행동으로 갚아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진다. 장태호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배웠다. 오은채는 너무 아프게 그 사실을 견뎠다. 그리고 오봄은 그 두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 떨어진 종이 비행기도 다시 날 수는 있다. 다만 다시 날리기 전에 찢어진 곳을 조심히 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가 끝까지 바라봐 주어야 한다. 바람이 거칠어도 방향이 조금 틀려도 다시는 혼자 떨어지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